1장과 2장에서 소개했던 기초 네트워크인 완전 연결 네트워크는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주요한 단점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매개 변수의 폭발적인 증가, 그다음 두 번째는 공간 추론의 부족.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그 주요한 단점인데, 먼저 매개 변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이미지라는 게 사실 결국 굉장히 많은 개수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높이가 h, 너비가 w, 깊이 혹은 채널 개수가 d인 이미지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장에서 다뤘던 그 단일 채널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제 사진을 보면 28 곱하기 28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거든요. 단일 채널이어서 깊이는 1이고, 그래서 결국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의 입력 벡터를 가지고, 이제 그것이 기초 신경망의 첫 번째 계층을 통과할 경우, 여기 밑에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계층이 64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8 곱하기 28 곱하기 1 곱하기 64의 매개 변수 값을 최적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미지가 너무 커지거나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매개 변수 개수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단점이 나타나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 추론의 부족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지가 입력되면 결국 앞서 말했다시피 높이, 너비, 채널로 구성된 3차원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초 네트워크, 그러니까 완전 연결 계층에 입력을 할 때는 3차원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이제 평탄화, 이제 플래트닝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지는 3차원 형상이고, 이 형상 이 자체에는 사실 중요한 공간적 정보가 되게 많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어, 공간적으로 이제 가까운 픽셀은 값이 좀 비슷한다거나, RGB의 이제 채널이 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거리가 좀 먼 픽셀끼리는 좀 연관이 별로 없는 그런 이제 3차원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완전 연결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트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형상을 무시하고 결국 모든 입력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을 해버려서 이 형상에 담긴 정보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단점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바로 CNN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CNN은 다차원 데이터를 좀 처리를 할 수 있을 뿐더러 3차원 이미지를 입력으로 취하고, 또 뉴런을 그와 비슷한 이제 볼륨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완전 연결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계층의 모든 요소에 뉴런이 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CNN의 각 뉴런은 이제 이전 계층에서 이웃한 영역의 일부 요소, 그러니까 좀 제한된 요소에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영역을 뉴런의 수용 영역이라고, 이제 사진에 좀 잘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수용 영역이고, 이게 즉 필터 크기라고 하는데, 이제 CNN은 이웃한 뉴런과만 연결을 함으로써 매개 변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그 C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CNN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여기서 컨볼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해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보면은 컨볼루션을 하나의 함수와 또 다른 함수를 반전 이동하는 값을 곱한 다음 구간에 대해 적분하여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연산자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 컨볼루션의 식은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어, 그 식인데, 일단 별표가 컨볼루션의 그 기호고요. 결국은 이제 옆에 그림에서 보면은 컨볼루션에서 f와 g 함수가 있는데, 이 두 함수를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이제 임의의 함수를 하나 정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g 함수를 좀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g 함수를 반전시켜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동시키면서 f 함수와 곱한 결과를
다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컨볼루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요런 컨볼루션과 매우 유사한 연산을 하는 게 사실 교차상관이라는 식이 있는데, 그 교차상관식은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교차상관식이, 그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자면, 합성곱이랑 교차상관의 차이가 사실 함수를 반전시키느냐 마느냐의 차이 말고는 거의 동일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NN의 합성곱층 같은 경우에서 합성곱이, 그러니까 컨볼루션이 아닌데,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지 않고 보면은 대부분 교차상관을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이 컨볼루션 연산을 하려면 필터를 결국 반전시킨 다음 적용을 해야 되는데, CNN에선 사실 필터의 값을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합성곱을 적용하는 것이나 교차상관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곱층에서 교차상관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CNN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합성곱 곱층 계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했다시피 합성곱층의 뉴런은 입력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합성곱층 뉴런의 수용 영역 안에 있는 픽셀에만 연결이 돼요. 이게 어, 무슨 이제 소린지는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확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때 수용 영역을 합성곱 계층에서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필터를 합성곱층에서의 가중치 파라미터 W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합성곱층 계층에서 그 입력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하여 필터와 유사한 이미지의 영역을 강조하는 특성 맵을 출력하여 다음 계층으로 전달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합성곱 계층이 하는 일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입력 볼륨이 이제 H 곱하기 W 곱하기 D인 데이터가 있다면 이미지겠죠? 어, KH 곱하기 KW, 이제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사각형 필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편의상 K라고 해도 되는데, 좀 유의해야 될 점은 항상 필터가 정사각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유의를 하셔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KH 곱하기 KW의 크기를 가진 이제 필터를 가진 뉴런이 있는데, 그 입력 데이터의 일부 영역에만 결국 공간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제한된 입력 차원 KH 곱하기 KW 곱하기 D겠죠. 이제 D는 그 깊이니까. 요게 주어지면 이 뉴런은 이제 앞에 장의 뉴런처럼 1장의 뉴런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완전 연결 계층의 뉴런처럼.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밑에 있는 식인데, 어, 이 식이 사실 어렵게 보일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뉴런의 응답은 요거와 같고, 여기에서 이제 W는 뉴런의 가중치, B는 뉴런의 편향값, 시그마는 활성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편하게 그 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런이 연산을 반복함으로써 이 차원이 어, 이 H0 곱하기 W0인 완전한 응답 행렬 Z를 얻게 되는데, 이 H0와 W0는 뉴런이 입력 텐서를 각각 수직 및 수평으로 슬라이딩 할 수 있는 횟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예, 그 다음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성곱 계층에는 n개의 다른 뉴런 집합이 있으니까 형상이 결국 H0 곱하기 W0 곱하기 n인 출력 텐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 사진에 정말 좀 쉽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이제 현재 뉴런이 슬라이딩하는 제한된 부분에만 연결되어 값을 도출해내는 이제 그림인데, 차근차근 슬라이딩을 하면서 각자 값을 도출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부분에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그런 완전 연결 계층의 그 단점에 비해서 이 CNN은 입력 이미지 크기가 커져도
튜닝해야 할 맥의 변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어떤 이미지에도 차원수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4 곱하기 4 곱하기 1, 이제 단일 채널이니까 이제 1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4 곱하기 4의 크기를 가진 입력 데이터에 크기가 3 곱하기 3인 필터를 적용을 시키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로 201, 012, 102 이 필터가 이제 입력 데이터에서 차근차근 이제 컨볼루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 이제 합성 곱이니까 다 곱한 다음에 더해준 값이 15. 그다음 두 번째 슬라이딩을 한번 해가지고 옆에 나온 값은 16. 이제 밑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은 6. 그다음 마지막으로 15의 값이 나온 결과적으로 15, 16, 6, 15라는 이제 그 텐서가 나오게 되고 요거에 이제 편향값까지 더해주게 되면은 이제 출력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합성곱 계층은 우선 필터 개수 n, 입력 깊이 d, 필터 크기로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사각형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K로 정의되어지지만 항상 정사각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하고, 이제 여기서 보폭이랑 패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보폭은 필터가 슬라이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매개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앞에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한 칸씩 이제 슬라이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보폭이 1인 게 되고, 보폭이 1일 때는 방금 전과 같이 이제 필터가 움직이지만 또 보폭이 1이 아니고 S라고 되면은 그만큼 더 띄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보폭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결과의 특징 맵이라고 하죠. 그 결과 텐서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옆에 사진을 또 보면은 처음 입력된 데이터가 가운데에 요 132, 0, -1, 2, 1, -2, 1이지만 요 그 전부 0으로 감싸여져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싸는 것을 이제 패딩이라고 하고 보통은 0으로 감싸고 이걸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데, 이 패딩을 하는 이유는 주로 출력 데이터의 공간적 크기를 조절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패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의 공간적 크기가 한 계층을 지날 때마다 작아지게 되므로 가장자리의 정보들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방지하고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이따가 나오는 그 질문 1번의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매개 변수들은 계층 연산뿐만 아니라 계층 출력 형상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H0와 W0는 이 뉴런이 수직 수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횟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이 이제 결국 특징 맵의 크기인데, 이 아래에 나와 있는 H0는 S분의 H-K 더하기 2P 플러스 1, 그다음 W0는 S분의 W-K 더하기 2P 더하기 1이 이 H0와 W0를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슬라이딩 할 수 있는 횟수를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풀링 계층인데요. 요 풀링 계층은 이제 각 뉴런이 있는데, 이제 각 뉴런은 자기 윈도우든 커널이든 필터든 뭐 비슷한 맥락으로 뭐 이제 이해를 하시면 편하신데, 자기 윈도우니까 즉 수용 영역의 값을 취하고 사전에 정의된 함수로 계산한 하나의 출력을 반환하는 것이 풀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맥스 풀링이랑 에버리지 풀링이 있는데, 뭐 직관적이죠.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최대값을 반환하는 거고, 에버리지 풀링은 평균값을 반환하는 거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각각 맥스 풀링이랑 에버리지 풀링을 보여주는 예시로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그림 3-5를 보시게 되면 수용 영역이 3이고 패딩이 1, 그다음 보폭이 2일 때 맥스 풀링을 한다면 어, 보폭이 2니까 총 가로로는 2번 움직일 수 있고 세로는 이제 한 번, 가로도 한 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값만 보자면은 0, 2, 0, 뭐 마이너스 2, 1, 3, 뭐 1, 0, 0 있고 그 제로 패딩이 돼 있는데 이거를 3 곱하기 3의 윈도우로 이제 맥스 풀링을 해보면은 처음에 나온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2죠. 그래서 2가 반환이 된 거고 마찬가지로 3, 1, 3 이런 식으로 이제 맥스 풀링이 된 겁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는 수용 영역이 2, 그다음 패딩은 하지 않고 보폭이 2일 때 에버리지 풀링을 한 건데 이 제가 이걸 계속 이제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진에 나온 거는 맥스 풀링의 결과인 것 같더라고요. 에버리지 풀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값인 것 같아서 이 옆에 제가 이제 그린 이제 결과 에버리지 풀링 결과 값인데 요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온 2, 3, 1, 2는 맥스 풀링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질문 2에 대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은 이제 완전 연결 계층인데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게 단점이 되게 명확한 계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NN에 추가를 할 수 있고 이게 또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의 마지막 계층에서 그 결국 완전 연결 계층이라는 게 1차원 분류 벡터로 변환을 하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 결과값을 1차원 분류 벡터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반드시 생각할 점은 다차원 텐서를 요 완전 연결 계층에 전달을 하려면 반드시 플래트닝 그러니까 평탄화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제가 방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수용 영역이라는 이제 단어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 전장이나 이 전전장에도 수용 영역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이해도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나오는 유효 수용 영역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 그 수용 영역에서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수용 영역이 뉴런이 연결된 이전 계층의 로컬 영역을 나타낸다면 저는 유효 수용 영역을 이제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입력 영역의 하위 집합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출력 Z1의 수용 영역은 결국 3 x 3이죠. 왜냐하면 이 첫 번째 2란 값이 나오기 위해서 3 x 3이라는 그 이 영역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Z2의 수용 영역 크기는 보면은 맨 첫 번째 값이 마이너스 12인데 마이너스 12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출력 Z1에 해당하는 뭐 2, 4, 마이너스 4, 6이라는 값이 필요하고 또 그 네 가지의 출력 Z1을 얻으려면은 이제 처음 입력 X에서 이제 4 x 4 정도의 영역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Z2의 유효 수용 영역의 크기는 4 x 4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공식이 다음과 같은데 이 ri는 ri-1 플러스 ki-1 곱하기 파이 j는 이제 1부터 i-1까지 sj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si는 보폭이고 ki는 이제 필터 크기 계속 이제 나왔죠. 그런 거라고 하면 되는데 요 파이 함수가 뭔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파이 함수는 이전 계층 전체의 보폭의 곱셈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간단한 예시로 들자면 방금 전에 이 그림에서 Z2의 수용 영역을 계산을 할 때 보면은 R2는 R1 더하기 2 빼기 1 J는 1부터 1까지 SJ 요거는 이제 즉 R1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용 영역의 크기가 3이었고 2 빼기 1은 당연히 1이고 보폭은 1이었죠. 그래서 3 더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4다. 이렇게 4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요 르넷5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CNN을 소개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 아키텍처인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총 2번의 합성 곱계층이랑 2번의 맥스 풀링 계층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마지막 세 번은 완전 연결 계층을 지나게 되죠. 이 첫 번째로 보면은 컨볼루션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n은 6이고 k는 5고 s는 1이고 p는 2다. 필터 개수가 6개고 그러니까 필터 크기는 5 by 5. 그다음에 보폭은 1, 패딩은 총 2가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처음에 패딩이 2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32 곱하기 32로 해서 그 결과 텐서를 보게 되면은 28 곱하기 28 곱하기 6 텐서가 나왔죠. 요거에 대한 이제 맥스 풀링을 또 다시 한번 해줘서 K는 2, S는 2, 그다음 P는 0. 윈도우 크기가 2고 보폭은 2고 패딩은 없는 상태로 맥스 풀링을 해줘서 이제 14 by 14 by 6 텐서가 나왔고, 요것을 다시 필터 개수는 16개, 필터 크기 5개, 보폭은 1, 패딩은 안 하고, 이러한 필터로 컨볼루션을 해주면은 또 이러한 값이 나오고, 또 그 뒤에 맥스 풀링을 한 번 더 해주면은 결국 5 by 5 by 16이라는 텐서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그러니까 FC가 완전 연결 계층인데요. 그것을 해주면은 이제 평탄화를 해주고 이제 그 벡터, 그러니까 1차원 벡터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16을 해주면 400인데 결과적으로 인풋이 400이고 아웃풋은 120인 그 텐서가 1차원 벡터가 나오게 됐고, 결국 두 번째 완전 연결 계층에서는 인풋은 120, 아웃풋은 84, 또 마지막에서는 84, 10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0개의 텐서가 나왔다, 벡터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마지막 계층을 제외하면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활성 함수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보다는 그 렐루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렐루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그 책 21페이지에 가시면은 바로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계층의 경우에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적용이 되는데, 이 함수는 이제 벡터를 정규화해서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각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만드는 정규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장부터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 1장부터 나온 경사하강법은 사실 신경망 매개 변수 P가 훈련하는 동안 손실 L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를 역전파하여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공식하면은 이제 그 다음과 같은데, PI 플러스 1이 이제 결국은 PI 마이너스 VI, 여기서 VI는 엡실론 DPI분의 DLI라고 나와 있죠. 요건데 여기서 엡실론이 있는데, 이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학습률 초매개 변수값이고, 이 사실 여기에서 학습률 값을 설정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 이 학습률 값을 신중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훈련 속도 그리고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데요. 이제 학습률을 너무 높게 설정을 해버리면은 훈련된 네트워크가 빠르게 수렴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네트워크가 적절한 최소 손실값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값을 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 A 같은 경우에는 학습률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이제 수렴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아직까지도 수렴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옆에 그림 B 같은 경우에는 학습률을 너무 높게 잡아서 극소값을 지나쳐 버려 가지고 계속 이제 반복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준최적 극소값인데요. 이게 그때 그 저번 시간에 질문으로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완전히 볼록하지 않은, 그러니까 복잡한 메서드를 최적화할 때는
이 최저값이 아닌 준최저값에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왼쪽 그림은 1장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그림인데 왼쪽 그림처럼 최소값을 찾을 수도 있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그 최소값을 그러니까 좀 낮은 값을 찾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완전 최소값이다라고는 보장을 못하고 이제 항상 최소값으로 수렴한다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이기종 매개 변수를 위한 단일 초 매개 변수인데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 학습률이라는 게 모든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그 모든 변수가 하나하나가 다 변화에 동일한 민감도를 가지지도 못하고 또 반복할 때마다 또 모든 변수가 손실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쓸데없는 값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러한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경사 하강법, 그러니까 SGD를 기반으로 많은 최적화 기법이 나왔어요. 이제 고급 최적화 기법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책에 나온 것들을 몇 개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모멘텀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방식을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누적된 과거 그레디언트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방향을 현재 그레디언트에 보정하려는 방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 아래 딱 보면은 그 이전에 업데이트한 매개 변수 vi-1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그 새 업데이트한 vi에 이 아래에 나온 식과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더해주는 거를 vi-1에 뮤라는 이제 모멘텀 측정값을 곱해줘서 더해주는데 이 모멘텀 측정값은 이제 이전 업데이트 값을 어느 정도 비율로 적용을 할지 정의를 해주는 거고 0에서 1 사이겠죠. 넘으면은 당연히 과하게 돼버리니까. 그러고 만약 이제 현재 단계가 이전 단계와 같은 방향이라면 SGD를 좀 더 그 방향으로 더 가속화시키고 만약에 방향이 다르다면 약화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 메소드에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가 손실 최소값에 이제 가까이 다가갈 때 저희가 이제 계속 누적해서 그레디언트를 더해주잖아요. vi-1로. 근데 그 누적 모멘텀이 너무 높아서 그 최소값을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값을 못 찾는 줄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네스테로프 가속경사라는 이제 이 방법인데요. 어, 간단히 말하자면은 최적화하기가 미리 경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 방향을 계속 따를 경우 매개 변수 pi 플러스 1이 어느 값을 취하게 될지 추정하기 위해서 직접 과거왕 vi-1을 재활용한다는 건데 그런 다음 추정한 미래 매개 변수와 관련해 경사를 평가하고 계산할 때 이제 밑에 식과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SGD 모멘텀에서는요. 현재 위치, 이제 빨간 점이 현재 위치를 뜻하는데 현재 위치에서 경사를 추정하고 그다음 우리의 속도와 경사를 혼합할 것을 취한 다음에 그것을 실제 걸음으로 옮기는 게 모멘텀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스테로프 가속 경사에서는 이제 빨간 점에서 출발을 먼저 하고 속도가 우리를 데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면은 그 움직인 그 지점에서 경사를 그때서야 평가를 하고 실제 걸음을 옮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스테로프 모멘텀이 이제 모멘텀 업데이트보다 좀 더 시간적으로 더 빠르게 그다음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값에 갈 수 있는 이제 기법이라고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다음 또 다른 기법으로는 이제 아다군이 있는데 이게 아다 그레드, 아다 델타, 아담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다 그레드를 보면은 예,
되게 책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아다 그레드는 뭐다, 아다 델타는 뭐다, 뭐 아담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뒤져보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식에서 보면은 h 값은 이제 항상 이제 뒤에 제곱값이 더해지니까, 결국 양수값이 더해지니까 h는 무조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w는 h가 그 루트 h분의 1 해가지고 분모에 있죠. 그래서 h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w는 반드시 감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그리고 연결된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학습률을 더 빠르게 감소시키고, 드물게 발견되는 특징은 더 천천히 감소시킨다. 그래서 총 수정량이 적은 가중치는 새로운 수정량이 커진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네,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다 델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아다 델타는 이제 아다 그레드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제안이 된 건데, 아다 그레드의 문제점이 뭐냐면, 반복할 때마다 학습률을 계속 감소시키면, 이제 보면 아다 그레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있는, 그러니까 드문 거는 계속해서 하지만 좀 많이 한 거는 좀 많이 감소를 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감소시키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학습률이 너무 작아서 네트워크가 더 이상 학습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다 델타는 매개 변수마다 학습률을 좀 나누기 위해 사용되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줌으로써 이제 문제를 방지를 하고, 이 아다 델타와 좀 유사한 기법으로 이제 RMS 프롭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책을 보니까 RMS 프롭은 8장에 그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RMS 프롭은 좀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담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 뭐 내용은 되게 적게 해놨는데 사실 좀 많이 쓰이고, 뭐 N아담이든 아담이든 요즘 좀 많이 쓰이고 좀 중요한 그 최적화 기법인데, 적응형 모멘트 추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이게 뭐냐면 매개 변수마다 학습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전 업데이트항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그 과거 모멘텀 값을 기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다, 전에 제가 설명했던 아다 델타랑 모멘텀의 혼합형으로 이해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은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망을 좀 효율적으로 가르쳐서 훈련 데이터의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많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 네트워크를 그 새로운 이미지에 적용했을 때도 잘 수행해야 되는 게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훈련 집합에 과적합되지 않고 일반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적합 그을 피하기 위해서 정교화 기법이 나오는데, 그 정교화 기법에 대해 그또 여기 몇 가지가 소개가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조기 중단인데, 되게 직관적이죠, 이름부터. 조기 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적화하기에 검증 데이터셋을 제공을 해서 검증을 해서 그것이 검증 정확도가 여전히 증가한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덜 검증이 된 거다라고 하면 계속 진행을 하는데, 검증 정확도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이게 너무 지금 과적합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고 그냥 조기 중단을 해버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L1, L2 정규화가 있는데, 그 손실함수를 이제 사실 수정하는 방법인데, RP를 정규화함, 그리고 L을 손실함수라 하면은 이 밑에 L, Y, Y true 더하기 람다 RP, 그러니까 여기서 Y는 FX, P다. 그다음 밑에 보면은 람다는 정규화의 강도를 제어하는 인수고, Y는 FX, P는 입력 데이터 X에 대해 P로 매개 변수화된 메소드 F의 출력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러면은 이제 정교화 항에 정교화 강도를 제어하는 인수인 람다를 곱해서 손실함수에 그냥 추가를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교화항을 손실에 더함으로써 네트워크는 작업 목표를 최적화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매개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좀 제한을 해주니까 너무 과적합화되지 않게 네트워크를 좀 최적화하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1과 L2 정교화가 이제 서로 다른 정교화인데, 이제 식을 보시면 각 항은 이제 RL1P는 이제 P1, 그러니까 절대값은 시그마 K, PK이고, L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곱을 해준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때려주는 건데, 먼저 L2 정교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트워크가 그 매개 변수 값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강제를 해주는데, 그 최적화 프로세스에서 제곱항으로 인해서 그 큰 매개 변수는 더 강력하게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더 강력하게 규제를 받고 좀 제한을 받고, 매개 변수 값을 결국 낮게 유지해서 더 균일하게 분산되게 한다.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가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큰 값을 갖는 적은 수의 매개 변수가 개발되는 것을 좀 방지해준다. 과적합을 방지해주는 거죠. 그다음 L1 정교화는 네트워크가 매개 변수의 절대값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건데,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덜 중요한 특징에 연결된 매개 변수를 0으로 이제 계속해서 축소시켜줘요. 네트워크가 덜 중요한 특징을 무시할 수가 있어서 과적합을 방지를 해주고, 네트워크가 희소 매개 변수를 취하게 한다. 요 빨간색으로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낮게 유지해 더 균일하게 분산되게 한다. 그다음 네트워크가 덜 중요한 특징에 연결된 매개 변수를 0으로 축소시킨다. 요게 그 질문 아마 4에 해당하는 그 해답이 될 겁니다. 그다음 그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L1, L2 정교화나 아니면은 그 조기 중단 같은 경우에는 훈련되는 방식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그 지금부터 이제 드롭아웃, 그다음 뭐가 있지? 배치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망 아키텍처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기법을 말하는데, 드롭아웃 같은 경우는 훈련이 반복될 때마다 타깃계층의 일부 뉴런의 연결을 임의로 끊어요. 그러니까 되게 임의로 끊어서 어, 더 중요한 값이 있는 것도 끊을 수가 있고, 뭐 덜 중요한 값이 있는 것도 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임의로 끊어주면서 그 어쨌든 그 공동의 특징을 좀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뉴런이 꺼질 확률을 로라는 이제 초매개 변수로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0.1에서 0.5 사이의 값이 로로 설정이 되고요. 이제 그림과 같이 임의로 뉴런을 이제 드롭아웃을 시키면은 보면 계층 1에서도 하나가 뉴런이 드롭아웃 됐고, 계층 2에서는 두 개가 드롭아웃이 됐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계층 3에 너무 많은 완전 연결 계층이 아니라 너무 많은 연결이 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그렇게 해서 특징을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배치 정교화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전 계층의 배치 결과를 취해서 배치 평균을 빼서 배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을 보자면, 1번 합성곱 계층의 출력이 패딩을 추가하지 않으면 입력보다 너비와 높이가 작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결국 그 슬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H0와 W0는 결국 S분의 H 빼기 K 플러스 P, 그다음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점점 그 슬라이딩 한 만큼 점점 이제 커널이 작아져요. 그래서 패딩을 추가를 해줘서 앞에 그 입력값과 좀 너비와 높이가 좀 똑같은 값을 출력을 하게 해주는 게 패딩이라고 보면 되고, 2번 그림 3-6의 입력 행렬에서 수용 영역이 2,2이고 보폭이 2일 때 최대 풀링의 출력은 무엇인가? 책에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최대 풀링의 출력이고요. 아까 제가 여기에 그 사진 되게 글씨 못 쓴 거 갖다 붙인 게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비객체 지향 방식으로 케라스 함수형 API를 사용해 르넷5를 구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안 했습니다. 혹시 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4번. L1, L2 정교화는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아까 그 빨간 글씨 있죠? L1 같은 경우엔 네트워크가 덜 중요한 특징이 연결된 매개 변수를 0으로 축소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미치게 되고, L2 같은 경우엔 매개 변수 값을 낮게 유지해서 더 균일하게 분산되게 한다. 뭐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났는데 사실 CNN이라는 파트가 되게 기초인데 되게 중요한 파트여서 이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따로 책 보시고 더 공부를 하셔서 학습을 하고,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랑 케라스 구현도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